2024년은 특별한 해로 알려진 윤년입니다. 윤년은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매년 2월 29일이 추가됩니다. 윤년은 태양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과 실제 날짜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4년마다 2월 29일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2024년은 윤년이 있는 해이기에 기륭이 없는, 손 없는 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은 듯합니다. 예부터 손 없는 날이란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기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 없는 날은 이사 또는 혼례, 개업하는 날로 잡는 주요 행사의 날짜를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이사, 결혼 등에 좋은 손 없는 날 길일이 언제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손 없는 날을 찾는 방법과 손 없는 날을 잡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없는 날의 유래를 말씀드릴게요. 손 없는 날에서 손은 덜 손자를 쓰며 날짜에 따라 동서남북 내 방위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는 악귀 또는 악신을 말하는 손님을 줄임말입니다. 즉, 손 없는 날이란 손님이라는 악귀가 없는 날이란 뜻으로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아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기란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덜 손은 손수와 인원 또는 수요를 나타내는 원이 합해져 만들어진 형성 문자입니다. 따라서 덜다, 줄이다, 감소하다, 잃다, 손해를 보다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 뜻 그대로 푼다면 손해가 없는 날, 잃는 것이 없는 날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무슨 일을 해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해서 이사, 집수리, 혼례, 개업일 등 중요 행사를 치르는 날로 여겨왔습니다. 위에서 손이 손님의 줄임말이라 하여 고객을 뜻하는 손님의 손과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손님의 손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순우리말로 다른 곳에서 찾아온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1447년 만들어진 용비어 천가에 그 용례가 남아있으며 1103년 송나라 사람의 고려 여행기인 계림유사에도 손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간 풍속에서는 손 있는 날 집을 수리한다거나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멀리 길을 떠나면 악귀나 악신들이 그 날짜와 방위로 옮겨 다니면 인간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방을 놓기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병이 나는 등 해를 입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민간 풍속에 따라 손 없는 날 수요가 몰리면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비해 훨씬 많은 비용이 청구됩니다. 성수기 손 없는 날의 비용은 비수기 평일 비용의 3배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없는 날에 무조건 이사를 해야 하므로 날이 바뀌기 전 밤늦게까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날로 손 없는 날을 선택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고 이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아 자칫 좋기만 해야 할 날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 손 없는 날은 총 69일이며 손 없는 날에 결혼, 이사, 개업 등 중요한 일을 하게 되지요. 이는 악귀의 방해를 피해 무사히 중요한 일을 치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손 없는 날 길이를 택해 행사를 치릅니다. 손 없는 날에 행사를 치르면 악귀의 방해를 받지 않아 무사히 진행되고 앞으로의 일도 순탄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손 없는 날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손은 동서남북 사방위로 다니면서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을 뜻합니다. 손 없는 날의 기준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움직임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손이 있는 방향을 제외한 날로서 귀신이 활동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생각했다고 하네요. 손 없는 날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대하여 손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날과 어느 방향에도 악기가 활동하지 않는 음력으로 9나 0으로 끝나는 날이 됩니다. 즉 9일과 10일, 19일과 20일, 29일과 30일이 손 없는 날이 됩니다. 혹시 무방수 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손 없는 날 중에서도 음력 2월 9일은 무방수 날이라고 해서 성주단지를 뒤집어 놓아도 집안에 아무런 탈이 생기지 않는다. 시신을 거꾸로 세워도 탈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날이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해도 해가 없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신학기 이사 날짜가 가장 많이 몰리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겠습니다. 무방수 날은 어떤 일을 해도 해가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날에 변소를 옮기거나 집을 고치고 이장과 같이 그동안 함부로 못했던 일들도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날 담근 장 맛이 좋다고 하여 즐겨 담갔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날은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지기가 올라 만물이 소생하는 날로 여겨 나무를 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 없는 날을 찾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택일에 신경을 쓴다는 뜻이겠지요. 손 없는 날을 찾는 것은 규칙을 모르면 막막하지만 방법만 알면 의외로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 해당 방향의 악귀나 악신이 활동하므로 그날을 피해 행사를 정하면 되는데 손 없는 날에는 손이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어떤 방위에도 손이 없으므로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손 있는 날은 악귀들이 그 날짜와 방향을 바꿔 옮겨 다니며 인간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방을 놓는다고 믿어 이 날에 주요 행사를 치르거나 이동을 꺼리곤 했답니다. 예부터 손이 있는 방위로는 이사, 장례, 혼인, 승선, 수협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로움을 입지 않는다는 전통적 이론이 있습니다. 손 있는 날은 음력으로 초하루, 초이틀 즉 끝수가 1, 2일인 날에는 동쪽, 초사흘, 초나흘 즉 끝수가 3, 4일인 날에는 남쪽, 초닷새, 초여새 즉 끝수가 56일인 날에는 서쪽, 초일의 초여들의 즉 끝수가 7, 8일인 날에는 북쪽에서 귀신이나 악귀가 활동하는 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피하여 태기를 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음력으로 끝수가 1 또는 2인 날은 동쪽, 3 또는 4인 날은 남쪽, 5 또는 6인 날은 서쪽, 7 또는 8인 날은 북쪽에 손 있는 날입니다. 이사하는 방향이 정확한 사방위 방향이 아니라면 해당 방향에 손 있는 날을 피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말 중에서 손 없는 날을 알려드릴게요. 주말이니 결혼식 하기에 좋은 날이 되겠네요. 1월 20일, 2월 18일, 3월 9일, 4월 7일, 4월 27일, 5월 26일, 6월 15일, 7월 14일, 8월 3일, 9월 1일, 9월 21일, 9월 22일, 10월 12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30일, 12월 29일입니다. 다음은 2024년 평일 중에서 손 없는 날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1월부터 5월까지 평일 중에서 손 없는 날 평일입니다. 1월의 평일은 1월 1일 월요일, 1월 10일 수요일, 1월 19일 금요일, 1월 29일 월요일, 1월 30일 화요일이 있습니다. 2월에는 2월 8일 목요일, 2월 9일 금요일, 2월 19일 월요일, 2월 28일 수요일, 마지막으로 4년마다 돌아오는 2월 29일이 있네요. 2월 29일은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3월은 3월 18일 월요일, 3월 19일 화요일, 3월 28일 목요일, 3월 29일
금요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4월은 4월 8일 월요일, 4월 17일 수요일, 4월 18일 목요일이 있습니다. 5월의 손 없는 날은 5월 7일 화요일, 5월 16일 목요일, 5월 17일 금요일, 5월 2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월부터 12월까지의 평일 중에서 손 없는 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은 6월 5일 수요일, 6월 14일 금요일, 6월 24일 월요일, 6월 25일 화요일이 있습니다. 7월의 손 없는 날은 7월 4일 목요일, 7월 5일 금요일, 7월 15일 월요일, 7월 24일 수요일, 7월 25일 목요일입니다. 8월은 8월 12일 월요일, 8월 13일 화요일, 8월 22일 목요일, 8월 23일 금요일입니다. 9월은 9월 2일 월요일, 9월 11일 수요일,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10월 2일 수요일, 10월 11일 금요일, 10월 21일 월요일, 10월 22일 화요일, 10월 31일 목요일이 10월의 손 없는 날이 되겠습니다. 11월은 11월 20일 수요일, 11월 29일 금요일 이틀이 손 없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12월 9일 월요일, 12월 10일 화요일, 12월 19일 목요일, 12월 20일 금요일, 12월 30일 월요일이 손 없는 날입니다. 이사의 경우 손 없는 날을 따지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그래서 손 없는 날에는 이사 비용이 더 비싸게 책정되지요. 이사 들어갈 때 밥솥을 먼저 들고 가야 한다고 하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런 말이 왜 생겼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밥솥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밥은 우리나라의 주식이며 밥솥은 밥을 지어내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밥솥은 풍요와 안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밥솥이 조왕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조왕신은 부엌을 관장하는 신으로 밥을 지어내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밥솥을 먼저 들여놓는 것은 조왕신에게 예의를 표하고 새 집에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사 들어갈 때 밥솥을 먼저 들여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밥솥에 쌀을 넣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풍습으로 여겨집니다. 밥솥에 쌀을 넣는 것은 밥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손 있는 날에 이사할 경우 밥솥을 먼저 들고 가면 무탈합니다. 혹여라도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원하는 나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손 없는 날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새집 들어가기 전 액땜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이사하는 날에는 밥솥을 제일 먼저 들여보내세요. 밥쌀은 예로부터 풍요로움과 복을 상징했기 때문에 밥솥에 쌀을 가득히 담아서 이사할 집에 미리 가져다 놓으면 큰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른 가구를 먼저 들이기 전에 쌀이 담겨있는 밥솥이 먼저 들어가면 되고 부엌이나 거실 중앙에 놓으시면 됩니다. 가져다 놓는 시기는 본 이사날 전에 손이 없는 날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이사 전에 이불, 요강 들여놓기입니다. 예로부터 요강과 이불이 가장 중요한 살림살이로 여겨졌는데요. 핵심 살림살이를 모두 함께 들여다 놓으면 그날 이사를 한 것으로 칠 수 있어요. 진짜로 이사하는 날에는 그냥 단지 물건을 옮기는 날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손 없는 날에 짧게라도 시간을 내실 수 있고 이사하는 도착지가 비어져 있는 곳이라면 가능할 방법일 것 같습니다. 셋째, 팥을 방 모서리에 뿌려두고 소금은 현관문에서 두고 들어가세요. 붉은 팥과 소금은 예로부터 악귀를 쫓는 것인데요. 그래서 동짓날에 팥죽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팥은 각 방의 모서리 혹은 거실, 모서리에 조금씩 나눠서 뿌려두고 소금은
가가지 혹은 큰 그릇에 담아 현관에 놔두고 넘어서 들어오시면 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손 없는 나 이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서 괜히 찜찜한 기분을 갖고 들어가게 되면 아무 일도 아님에도 일이 꼬일 수 있고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새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사와 관련된 액땜 방법들이었습니다. 이사와 관련된 속설에 따르면 새 집의 마당과 현관에 소금을 뿌리면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 없는 날과 관련된 또 다른 풍습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새 집으로 가져오면 나쁜 기운이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된 집에 있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뒤에 놔두고 오라는 말을 합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쓰레기 봉투에 담아 새 집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집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었다면 모든 문을 열면 그 에너지가 새 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이 되어갈수록 혼자서도 행복할 방법을 잘 찾아야 하는데요. 외로움은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이는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되어야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 사교라는 것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찾는 것일 뿐 진정한 강인한 사람이 되려면 혼자가 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서로 가까워질수록 가시처럼 상처를 입히는 게 인간관계라고 한 것이죠. 노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귀담아 들을 점이 많은 듯합니다. 타인에게 기대고 의존하는 것은 결국 비참함만 낳을 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해주는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서는 법에 대해 함께 들어보실까요? 쇼펜하우어의 명언들은 때로는 너무 매몰차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실망을 겪다 보면 그의 명언들이 때로는 공감과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이러한 지혜들은 풍요로운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원한다면 꼭 들어보아야 할 인생 조언과 명언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어가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친구도 하나둘 멀어지고 자식들과 함께 있어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다. 슬프게도 요즘 길거리 무료급식소에는 노인들의 끝없는 행렬이 이어진다고 한다. 그만큼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어느 한 부자 노인의 삶을 통해 노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자. 그는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었다.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어느 정도 받으며 살았다.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대부분의 유산을 자신의 후처에게 주었다.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상당한 액수의 재산을 남겼다. 자녀들에게는 별로 주지 않았다. 그러자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그렇게 유언한 노인을 비난하였다.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꾸민 계략에 걸렸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막대한 돈을 준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였다.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기도 하였다.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아들일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다.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해 줄 만큼 병고로 시달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다.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다.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며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다.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한창일 때의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에게 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내 인생에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외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며 어떤 사람이 진실로 소중한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하길 바란다. 마음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 후회를 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이런 후회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남들의 시선 때문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한 것. 가장 흔한 후회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시선, 가족의 압박 문화에 순응하며 자신의 열망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두려움 없이 행동하지 못한 것과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고 한다. 두 번째, 너무 일만 하면서 산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인간관계 소홀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곤 하는데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가족과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거나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사람들도 뒤늦게서야 후회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한 것 실패하거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자신을 억누르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너무 안전하기만 한 선택을 하고 성장과 모험을 피한 것에 후회한다고 한다.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도전과 새로운 기회를 놓친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하니 우리는 살면서 조금 더 용기를 내도 될 것 같다. 네 번째,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행복은 삶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외부적인 것에 집착하게 되면서 진정한 행복을 소홀히 하곤 한다.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만족을 주는 것임을 죽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러한 후에는 우리에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살라는 교훈을 준다. 다섯 번째, 친구들과 멀어진 것. 인생을 살면서 친구들과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고 어느새 멀어지고 남과 같이 느껴지게 되는 일들이 많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사랑하는 친구들과 멀어진 사실을 후회한다. 어렸을 적 아무것도 없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연락 한 통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진정한 우정은 몇 년 만에 연락해도 어제처럼 반가운 관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위에 얘기했던 먹먹한 삶을 살았던 부자의 유언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울을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그대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 또 권력, 지위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인의 유언이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지막엔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것 같다. 이 노인의 부자가 항상 말했던 소원이 3가지가 있다. 첫째, 행복을 구걸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칼자루를 남이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남이 어떻게 하든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잡고 살아보아라. 둘째, 모르면 묻고 틀리면 고치고 잘못했으면 뉘우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조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런 자세로 인생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며 용기가 생긴다. 셋째,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허투루 보낸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를 쌓아 나가서 죽는 날 여한을 남기지 마시길 바란다. 이제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한없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은퇴를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생활비를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다. 싫어도 찾아오는 것이 노후 생활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나 지금과 같은 수입이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소비 습관을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고 노후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다. 간혹 어떤 분들은 자녀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노후 준비와 자녀 지원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 은퇴를 준비해야 할 중년에 자녀의 결혼 준비와 교육비에 비중을 두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선만큼만 지원하시는 것이 좋다. 자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이다. 자녀들 역시 자식을 낳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기가 점점 더 버거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이제 중년 이후, 그리고 이미 노후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도 무언가 배울 수 있다면 배워보아라. 내가 무언가를 배우기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것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다. 이제는 100세 시대이다. 내가 재밌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찾는 것이 노후에는 정말 중요하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도 부지런히 해라. 여러분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